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의 수은주가 영하 8.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영하 3도를 밑도는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이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 아침의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능 한파에 대비해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멈추게 할지 법원의 신문이 오늘 열리는데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 모레는 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의 근거가 됐던 법무부 감찰 보고서가 왜곡되고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헬기 사격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되는데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 위해 전 씨는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립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우나와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2+알파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복 대신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법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8도 아래로 내려갔고 서울도 영하 3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네, 수능 시험이 이제 이번 주에 치러집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의 수은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입니다. 새벽 5시 기준 대관령과 철원이 모두 영하 8도를 밑돌았고 경기도 파주는 영하 7.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3.4도, 안동은 영하 2.3도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에는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서울 영하 2도, 전주와 대구, 영도 등 전국에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 5도 안팎에 머물며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추워진 날씨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잠을 깊이 자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적절히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갑자기 수면 패턴을 바꾸거나 스트레스로 과식 등을 하게 되면 수능 당일 컨디션이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도 청구했죠.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다음 날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오늘 오전 11시 관련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둘 중에 어느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재판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윤 총장은 신문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추 장관의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취소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일단 물러난 뒤 다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징계위 이전의 사법부 차원의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다음 날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자 징계위 하루 전인 내일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 감찰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면 징계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법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을 수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의 근거가 됐던 법무부 감찰 보고서가 왜곡되고 주요 내용이 삭제됐다고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한 법무부 파견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도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은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한 평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과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어제 오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직접 검토하고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역시 감찰 기록에 그대로 첨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이 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엔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도 법무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수사 의뢰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다고 썼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처럼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권력 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 가운데 역시 최대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침묵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이 불법 사찰의 증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같은 죄목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침묵하냐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참모 출신인 윤건영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도 말만 하면 독설을 퍼부었다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지켜볼 뿐 대통령이 개입해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책임론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 공화정은 무너진다며 그게 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게 사찰이라면 프로야구에선 투수와 타자가 서로 사찰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재판부가 헬기 사격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출간됐다 한때 판매가 금지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 1권입니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범일 뿐이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며 한 말입니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년 반을 끌어온 이 재판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전 씨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 따져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비오 신부의 증언인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5.18 특별조사단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사격이 있었다면 더 많은 목격자는 물론 탄피도 발견됐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전두환 씨는 광주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연희동 자택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우영 기자, 네, 잠시 후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 씨의 자택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 씨의 출발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씨는 아직 출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 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자 한 명이 벽에 구속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붙이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지방법원에 전 씨가 직접 오늘 출석을 하게 되는데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결심 공판 때 전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선고 공판에 전 씨가 당연히 반드시 출석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른 오전 중에 이곳을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역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법원이 오늘 사자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 근거도 함께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5.18 당시 진상 규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전 씨의 자택 앞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3차 유행 속에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으로 괜찮을지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정부의 결정은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를 하면서 최근 집단 감염이 나온 일부 시설 등의 문을 닫게 하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건데요. 나머지 지역들은 1.5단계가 되지만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명도 넘긴 부산을 포함해서 5개 지역은 2단계가 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로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이번 주 초에 신규 확진자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이 중 39명은 장구 강습이 있었던 음악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악실에서 학교와 운동시설 등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제 오후 8시까지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남동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만 15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 센터에서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적인 3차 유행에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40명이 넘고
이 중 국내 발생만 416명으로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여파를 고려해 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내일부터 일부 시설에만 추가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1단계에서 1.5단계로 또다시 2단계로 상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거리 두기는 내일부터 1.5단계로 높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두드러진 부산과 경남, 강원 영서, 충남, 전북에서는 지자체별로 2단계가 적용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수도권에서 내일부터 이용을 할 수 없는 시설들, 최근 집단 감염이 나온 곳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우나와 에어로빅 같은 운동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젊은 층의 연말 파티 모임도 맡기로 했는데요. 이한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과 같은 2단계지만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 그리고 아파트 내 카페와 헬스장 등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감염이 함께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줌바와 에어로빅, 킥복싱 학원도 중단 대상입니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예약이 몰리고 있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파티도 금지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괄 상향하지만 지역별로는 2단계 상향을 권고했습니다. 2단계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우나와 실내 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하는 곳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3차 유행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진자 수를 따져보면 이미 전국 기준으로 2.5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정이 원래 정부가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실행 기간은 수도권은 1일부터 7일까지, 비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인데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단계를 올리거나 또는 내릴 수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위스콘신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인이 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선거 조작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이렇게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나선 방송 인터뷰에서는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또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26일 만에 나온 방송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Well, the problem is it's hard to get into the Supreme Cour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iles a case, and I probably can't get a case even with, and we have tremendous proof. 선거 조작 의혹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음을 시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보수 성향으로 바꿔놓은 대법원을 마지막 희망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I've got the best Supreme Court advocates, lawyers that want to argue the case if it gets there. 무슨 이런 법원 시스템이 있느냐고도 했지만 앞서 각 주에서 진행된 재판도 선거 조작에 관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편 투표 개표를 막거나 결과를 늦추기 위한 소송인데 이마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행위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할 거라며 이를 놔두면 공화당원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에 이어 위스콘신 재검표에서도 바이든의 승리가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까지 끝나면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더 힘을 받기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현직 판사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판사들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재판에 언제 참여했는지도 또 봐야 되는데 마스크를 썼다 그러고요. 식사 자리에서 더 감염이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어제 판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조정 기일과 선고 재판에 한 번씩 참여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와 최근 함께 식사한 판사 6명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5명 중 4명은 음성이 나왔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양지원은 청사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A 판사를 포함해 판사와 직원 등 10여 명을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확진자 4명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생산직 직원 A씨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광주 676번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공장을 A씨 접촉자 등 직원 70여 명을 검사한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을 주간 조각 근무하는 오후 3시 40분까지 공장 4곳 중에 3곳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네, 세상을 떠난 축구 영웅 마라도나와 관련해서 주치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텔레안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경찰이 마라도나 주치의 레오폴도 루케의 집과 진료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마라도나가 뇌 수술 뒤에 회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점은 없었는지 루케가 마라도나 상태를 얼마나 살폈는지 등을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케는 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 희생양이 없는 곳에서 희생양을 찾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마라도나의 딸들이 아버지가 복용했던 약들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천만 명분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백신 확보 세부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제 충북 옥천의 고 유경수 여사 생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 여사의 95번째 생일을 맞아 숙무제를 연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가계 저축률이 21년 만에 가장 높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서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10%를 넘은 건 1999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올라가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추세가 굳어지면 소비 부진 같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자회사인 해양레저시설 관리업체를 매각합니다. 왕산레저개발 매각 대금은 1,3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 안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서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서 없이 업체에 일을 맡기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이상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됩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미 4차례 벌금형과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의성군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 미사가 열렸습니다. 가톨릭교회 전통인 희년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100주년 또는 50주년 단위로 기념해서 거행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들을 청소년들이 그려낸 작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숙제라는 의미로 방학숙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포함해서 우수작으로 뽑힌 28점을 온 오프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데이브 프라우스가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악당 다스베이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0년대에는 프랑켄슈타인을 다룬 영화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성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윤 의원이라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연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로 제한이 됩니다.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가 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영향을 줄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오는데요.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카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7시 기준으로 서울이 영하 4도,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 영상 4도 등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운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전주와 대구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청주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올해 처음으로 농장에서 발견되면서 정부가 급히 방역에 나섰습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농장 주변의 오리와 닭 39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전국의 모든 가금류 농장을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농장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자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합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초 발견 농장에 오리 19,0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어 같은 동네에서 키운 오리와 닭도 살처분하기로 하고 인근 지역엔 가금류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3km 내 가금 농장 6호 39만 2천 수의 닭 오리에 대해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 290만 5천 수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및 예찰. 정부는 전국 가금류 농장 5,700여 곳에 소독 차량을 보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축산업 종사자와 관련 차량은 철새 도래지 출입이 금지됐고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도 금지됐습니다. 2017년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을 땐 가금류 3,4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가 1조 원에 달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의 큰 골길 입구에 있는 2층 목조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200제곱미터 크기의 집 한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헬기 2대와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번진 불에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투숙객 14명과 인근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펜션 건물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불이 펜션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8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은 어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성인 PC방에서 사설 도박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베팅액 합계 2,800억 원대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란에서 핵 개발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과학자가 암살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부사르드에서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러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주변에 있던 트럭에서 폭발이 먼저 일어났고 파크리자데 차량이 잠시 멈춘 사이 괴한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파크리자데는 총탄에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파크리자데는 국방부 연구혁신기구 수장이자 20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과학자로 서방 정보기관은 그가 최근까지도 비밀리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은 이스라엘을 암살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파크리자데의 사망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18년 이란의 핵 개발 기밀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크리자데를 핵무기 개발 비밀 조직의 책임자라고 지목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면서 수차례 강조한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네타냐후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to preserve the nuclear know-how from Project Ahmad, and second, to further develop its nuclear weapons-related capabilities. This is how Dr. Mohsen Fakhrizadeh, head of Project Ahmad, put it. Remember that name, Fakhrizadeh. 암살 사건 이후 이란 곳곳에서는 분노에 가득 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이 지난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암살만큼이나 이란 내 대중적인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역시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암살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همه اتاقهای فکر و همه دشمنان ایران به خوبی بدونند ملت ایران و مسئولین کشور شجاعتر از آن هستند که و غیورتر از آن هستند که این اقدام جنایتکارانه را بی پاسخ بگذارند. به موقع مناسب مسئولین مربوطه پاسخ این جنایت رو خواهند دا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암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언론인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고요. 미국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튼 이란에서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 사실상 이란의 과학자들이 이번까지 포함한다면 총 한 6명 정도가 핵과학자들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5번은 전부 다 모사드가 하는 걸로 이란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가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이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국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란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사드가 그만큼 지금 이란 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암살 사건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외신들은 지난 1월이죠.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습하면서 한때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솔레이마니 때보다는 그 강도는 약간 약한 것 같다는 그 느낌은 듭니다. 네. 솔레이마니 때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했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란에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강경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KN 신문의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공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폭살했을 때 이란 쪽에서 보복이 너무 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하게 해야지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지금 보려는 그런 입장까지 있어서 전쟁까지라기보다는 전략적 인내 쪽에 더 무게가 더 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교수님과 함께 바이든 당선인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란 네네. 핵 과학자 암살 사건이 그런데 이 와중에 터져버렸고요. 바이든 당선인의 대이란 정책 시작되기도 전에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이 꼬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란과 그 핵 협정을 다시 맺으면서 돌아가면서 유화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지금 대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해놓으면 이란이 오히려 지금 반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든의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방향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란이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강하게 같이 가면은 앞으로 일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인내를 하려는 거고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어느 정도 이란 쪽에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그러한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파크리자대 암살 사건을 전하면서 우물에 독을 탄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번 암살 사건으로 외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앞서 코로나 국내 상황 전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주 초반에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더 긴장을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목요일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어서입니다. 공부만 하기에도 힘든 시기인데 올해는 수험생들이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았고요. 바라는 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예정돼 있는 날에 수능을 잘 치렀으면 참 좋겠는데요. 수능 전날 밤 그리고 수능 당일 시험 도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교육 방역 당국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뒤 수능 시험을 치를 교실에서는 칸막이 설치가 한창입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에서 수능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막이는 가로 60cm, 높이 45cm. 책상 상판에 받침대 2개를 이용해 칸막이를 고정했습니다. 받침대와 칸막이 때문에 시험지 펼치는 공간이 좁아진 점은 수험생이 미리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책상 사이 거리를 두다 보니 교실 안의 책상 수도 줄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한 교실에서 지난해 28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올해는 24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아예 다른 공간에서 수능을 봅니다. 수능 전날이나 당일 증상이 있거나 학교에 와서 발열 체크할 때 열이 감지되는 학생들은 각 학교에 5개씩 마련한 별도 시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있는 별도 시험실에서는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책상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에서 마련한 음압병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병실에서 혼자 시험을 보니 칸막이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도 별도의 학교에 마련한 시험실에서 수능을 봅니다.
이곳 감독관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수험생을 감독합니다. 49만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 수능이라는 말처럼 국민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는 와중에 격리되거나 확진되는 수험생이 더 늘지는 않을까 교육 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더 올리지 않은 건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한 영향이 컸습니다. 3차 유행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옥마을로 인기를 끈 종로구 익선동.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썰렁합니다. 어쩌다 손님이 와도 먼저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주세요입니다. 실내 들어오면 마스크를 다 벗고 싶어 하는데 저희도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정부 그런 대책이고 그러니까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른 저녁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깁니다. 사장도 직원도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제 좀 출근이 좀 어떻게 돼야 될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는 카페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손님이 줄면서 빵과 디저트로 채워놓았던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카페는 테이크아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상이 없어도 져야 하는 월세와 인건비로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당분간 아예 문을 닫겠다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뭐 2단계, 뭐 2.5단계, 3단계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거의 99% 줄었어요.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장님들은 매일 확진자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미국은 최근의 상황도 위기인데 계속 전해드린 대로 추수감사절 연휴로 더 큰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휴에 대규모로 이동한 사람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감염이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지난주 미국 내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보건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650만 명이 하늘길로 몰렸습니다. 차량 이용까지 합하면 이동 인원은 5천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Too many people are traveling and getting together in close quarters, and I think there's nowhere to go but up, unfortunately, with this number. 일부 지역은 창고나 지하에서 몰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선 지난 주말 120명이 클럽에 모여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파티가 벌어지던 창고에서 총격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Pragmatic method for deputy sheriffs to save lives is to maximize enforcement at these types of dangerous gatherings. 확진자는 토요일 하루에만 15만 5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긴 건 26일째입니다. 금요일엔 20만 5천 명까지 치솟아 11월 한 달 확진자만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In which case, because there is such high level of coronavirus all over the country, I mean, essentially the entire America is a hotspot. 연휴가 끝나가면서 미국은 일상 복귀를 위한 대규모 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을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순간들, 그 안에서 느끼는 혼란과 불안에 대해서 자전적인 이야기로 담아낸 책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한 여성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의 라이프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의 소녀는 부모 대신 동생을 키우고 말 잘 듣는 살림꾼이 되기를 강요받습니다. 결혼 대신 대학을 선택하고 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녀 앞에 닥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황혼까지 담담히 보여줍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수상자인 마거릿 애트우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에 녹였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골고루 덜어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저자의 책입니다. 저자가 선택한 방법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지만 꾸준히 환경을 해치는 일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건데요. 육식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와 에너지, 그리고 욕심과 경쟁하는 마음까지 완벽하지 않아도 줄이는 것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4명의 사진작가가 예술가로 살아오면서 마주한 고민들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역사의 한가운데를 담은 사진 속 다양한 순간들에는 작가의 깊은 생각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 삶과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직접 적어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2부 수원FC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적인 페널티킥 골을 앞세워 경남FC와 동점을 이루고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수원FC는 어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0대1로 뒤진 후반 53분에 나온 안병준 선수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경남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비겼을 경우에는 정규리그 순위가 높은 팀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정규리그에서 2위를 차지했던 수원이 3위인 경남을 따돌리고 일부 승격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2016년 K리그1 최하위인 12위를 해 강등됐던 수원FC는 강등 5년 만에 일부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송우영 기자, 전두환 씨 아직까지 출발하지는 않았죠? 네, 아직 출발하지는 않았는데 곧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전 씨가 타고 갈 승용차에 운전기사가 탑승을 했고요. 경찰들도 경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전 씨는 대부분의 재판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비교적 정정한 모습으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판이 일었고 또 법원이 강제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전 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국방부 특별조사 등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재판부가 5.18 당시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하겠군요.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게 인정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오늘 법원이 만약 사자 명예훼손죄를 인정한다면 전 씨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것과 그 근거도 함께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5.18 당시 진상 규명에도 영향을 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전 씨의 자택 앞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전두환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 저희가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오늘 1심 선고 공판의 의미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고 공판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재판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일단은 2017년, 18년으로 넘어가서 전두환 회고록 3권이 발간이 되죠. 근데 이 책 안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이 등장을 한 겁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진압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다. 일명 기총소사.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면 부인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은 없었다. 네. 이런 대목이 담겨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롯해서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증언을 했었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또는 사제의 탈을 쓴 악마 이런 표현으로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등장한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유족이 결국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그것이 2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무려 18차례의 공판을 거친 끝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유무죄를 가를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느냐 안 쐈느냐 이 진위 여부 하나고요. 만약 사격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당시에 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이 기관총 사격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사실 사령관의 위치에서 몰랐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격이 가해졌다고 한다면요. 이 두 가지가 인정된다면 그렇다면은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왜곡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이제 인정이 돼서 아마 유죄 그리고 이제 양형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또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른바 역사적 재판으로 그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 그리고 또 관련 증거들은 그동안에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목격자들의 증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관련 증언들은 이 민주화운동 사료집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일 빌딩이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거기에 최근까지도 탄흔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 공중 위에 떠 있는 헬기로부터 이 정말 이 비가 쏟아지듯이 총탄이 쏟아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수의 증언이 있고요. 이번 그 재판 과정에도 무려 34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22명은 이 고 조비오 신부 측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휠체어를 탄 이제 광주 시민은 자신은 이제 그 총탄을 맞았다라고 증언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는 많이 담겨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인데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탄흔에 대한 탄도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17년에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사실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는 이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쪽에 훨씬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헬기의 기총소사는 지금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전두환 씨가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 정황 근거와 함께 그리고 또 본인이 과연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전두환 씨가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그것이 이번에 오늘 판결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그런 정황을 전두환 씨 측에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통해서도 맞습니다. 또 당시에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 뭐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이제 주한 미 대사관에서 5.18 광주 상황들을 아주 철저하게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국 정부에 보고한 자료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죠. 이 안에도 이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 법정에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증거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광주지법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의 집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8시 30분쯤 자택을 출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 7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송우영 기자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두환 씨가 타고 갈 승용차에 엔진 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전두환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계자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잠시 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전두환 씨 그동안에 2018년 5월 기소된 뒤 뭐 여러 차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등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헬기 사격 없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요. 문제는 이제 재판 자체에 임하는 태도가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2년 6개월간 18차례 공판이 벌어졌고 지금 본인이 꼭 출석해야 되는 이 시간은 2번입니다. 처음에 인정신문 할 때, 공판 준비기일 이후에 인정신문을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선고 공판입니다. 그래서 딱 이 2번 출석해야 되는 이 외에 지금까지 출석을 2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 또는 이제 치매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프를 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지인들과 회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지금 연희동 자택을 곧 나설 것 같은 조짐인데 저 연희동 자택도 얼마 전에 추징금이 지금 991억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저 이 자택을 공매에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법정에서 모두 다 공매에 넘길 수는 없다. 세 부분으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데 소유주의 이름이 3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자 씨의 명의로 돼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비서관의 명의로 돼 있는 부분들은 공매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며느리의 명의로 돼 있는 별채만 이제 이 압류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연희동 자택도 지금 상당히 논란의 역사가 있는 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지금 곧 나올 텐데 광주까지 한 3시간 이동되거든요. 통상 한 8시에 이전에는 출석할 때 나왔습니다. 2번밖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로 이동해서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광주지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2시 공판이기 때문에 8시 반경에는 출발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오늘도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인데 법정 장면은 사실은 역사적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개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11월 26일에 이 광주지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아마 지금 승용차에 오르고 출발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볼 수 있는 이 전두환 씨의 좀 유일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법정에 도착하면 들어가는 모습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26분쯤 되고 있습니다. 네, 8시 30분쯤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저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앞에 세워진 차량들 가운데 맨 앞에 서 있던 차량은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현재 전두환 씨 자택의 문이 살짝 열렸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곧 전두환 씨가 집 밖으로 나와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도 김정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오늘 오후 2시에 전두환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승용차가 서 있고요. 저 승용차에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경찰들이 앞을 지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일부 단체 회원일까요? 네,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치면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지지자나 또 반대하고 항의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통제할 것이고요.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특히 경호를 제공해야 하느냐 이 논란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죠. 이 80년 사실은 이 광주의 봄 이후 민주화의 봄을 5.18로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87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저 연희동 자택 인근은 정말 오욕의 역사가 많이 쌓였던 곳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구인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골목 성명을 발표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고향에서 다시 체포돼서 올라와서 법정에 세워집니다만 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이 죄를 인정하라고 시위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저희 세대죠.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들은 전두환 체포조를 만들어서 연희동을 지키면서 전두환 씨 동향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전두환 씨는 아직도 어쨌든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지금 어쩌면 생애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1심 선고를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데 오늘 또 어떤 이 메시지를 혹시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계속 건강 이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법정에 2차례 딱 나타났을 때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이거 왜 이래라고 하는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무리를 상당히 빚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인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어떤 또 회안이나 입장을 낼지 단 한두 마디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태도와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사죄를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자 명예훼손이 이 어떤 그 형량으로 보면 아주 큰 죄로 다뤄지진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정 최고형이라고 해도 이 2년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심 구형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그렇습니다. 최대 형량인 2년을 구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왜 역사적인 재판이고 중요하냐면 이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중에 이 조영대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80년 광주에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군부의 명령 지시가 없이 자위권의 발동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헬기에서 이 기총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조직적인 광주 계엄군의 조직적인 무력 진압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단초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핵심이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예요. 수많은 희생자, 시민 희생자를 내게 됐던 군이 시민을 향해서 발포했던 그것은 지금까지 전두환 씨 입장은 현장 지휘관이 이 어떤 시민군이 무장을 하고 이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 역사의 진실의 한 단초가 헬리콥터에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발포가 군에서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지시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발포 명령자가 과연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는가 하는 대목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적 재판인 것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시민들이 생중계를 요구했던 재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랬는데 생중계는 법원이 받아들이지를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공판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일단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조비오 신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직접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걸 증언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 주장 펼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오늘 1심 이제 선고 공판에서 판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당시 5.18 5월에 광주에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가 이게 인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있었다면은 전두환 씨가 그 당시에 지휘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거나 혹은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인정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주장한 전두환 씨의 그동안의 얘기 허위가 되는 겁니다. 네, 자서전에 썼던 그런 내용들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가 인정될 경우에 허위로 인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전두환 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실형이 선고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네네. 아마 이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본다면요. 지금까지 18차례 이제 이 공판 결과 또 이 국가수와 국방부에서 인정한 당시에 헬기 사격은 있었다. 이 시민 목격자만이 아니라 국방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헬기가 떴고 무장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 보통탄을 싣고 출발했는데 내려온 헬기에서는 실탄이 비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이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헬기가 떴을 때는 실탄이 실려 있었고 내렸을 때는 3분의 1 정도의 실탄이 비어 있었다면 이걸 뭐 공중에서 버렸을 가능성은 없고요. 이것은 발사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은 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당시에 전두환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느냐 모르고 있었겠느냐. 이 사령관이라는 위치 자체에서 사실은 광주를 방문했던 기록도 뒤늦게 나왔고요. 보고를 세세하게 받았다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근데 측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육성으로 증언한 바가 없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의 결과 오늘 만약에 이 헬기 사격은 있었고 이 그 사령관의 위치에서 전두환 씨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한다면 1년 6개월의 이제 검찰의 구형 중에 상당 부분 징역이 인정이 되겠죠. 일부 감형이 되더라도 1년 내외의 징역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고 하지만 지금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아마 집행유예가 내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법조계 관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2시 이후 아마 판결은 3시가 좀 넘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또 그 외에 의외의 판결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씨 측의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에도 4시간에 걸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논리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죄 주장은 우선 헬기에서의 사격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이제 일관적으로 이어졌고요. 이건 전두환 씨의 직접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일 순 있으나 이 전두환 당시의 보안사령관은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이 사격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의 방어막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인정될 것이냐, 혹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법원이 오늘 재판부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현장에서 아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인데 우리나라의 군 체계상 네. 이게 현장에서 어떤 그 계엄군이 소총으로 지상전을 시민군과 벌인 것도 아니고 이 헬기가 이륙을 해서 무장을 하고 이륙을 해서 만약 발사를 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부분은 또 의문이 남는 대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네, 앞서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역사적인 재판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유들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공론화돼 왔고 공식화돼 왔던 부분인데 법정에서 과연 이러한 광주에서의 만행을 군의 만행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대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사 재판, 이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여러 민사 재판에서는 이 최근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전 씨 등이 5월 3개 단체 그리고 5.18 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 원씩 그리고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어떤 식의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항소, 상고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고요. 오늘 이게 2년 6개월이나 아주 장기간 끌어오면서 전두환 씨가 2번 출석할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법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란을 야기했고 정말 어떻게 역사가 이제 판결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1심입니다. 네.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씨 측이나 혹은 이게 또 이 유족 측, 검찰 측에서 그 결정에 오늘 만약에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상고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항소심도 또 진행이 될 것이고 항소심의 결과를 보고 대법원 판결까지를 받아야 최종적인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3심까지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갈 수밖에 없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심 판결이 물론 2심과 3심 판결에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2심과 3심을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끝날지 아니면 2심, 3심까지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어느 순간인가 헬기 사격이 입증되거나 부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증거와 또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헬기 사격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계엄군 측에서나 전두환 씨 측에서는 시민군에 맞서서 자위권 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논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이 논리는 무색해지는 거고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이제 계엄군의 현장에서 자위권 발동이라는 말은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자료들은 굉장히 방대하게 모여져 있고요. 이것은 군의 어찌 보면 또 정치적인 조직적인 무력 진압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정설로 굳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 사태를 당시에 일으키게 만들었던 무리한 이제 계엄군의 진압 작전, 일명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게 알고 있죠. 화려한 외출이라고 이 이름 붙여졌던 작전, 공세적인 작전이죠.
이것을 주도했던 측은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자, 이제 헬리콥터에서의 무리한 기관총 사격까지도 시민들에게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네.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이제는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정도와 이 광주에서의 당시에 이런 무력 진압 사태를 일으켰던 군부에서는 이제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광주 이 희생자 유가족 단체에서의 끊임없는 요구는 법정 판결 자체보다도 법정 판결을 통해서 전두환 씨와 그 일당들이 결국은 당시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죄가 없는 용서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는 김종인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추모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한 대목들이 정치적인 흐름으로는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시에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단 한 명도 우리가 그랬노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이 안타까운 역사의 상황이 이제는 좀 결말을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 시민적 바람이 큰 그런 재판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네, 5.18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렇습니다. 희생이 됐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5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하면서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1980년에서 시간을 보시면 40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79년도 12.12 신군부 쿠데타로 이 집권을 한 그 신군부 세력이 바로 이제 전두환 씨로 이 정점에 있었던 상징되는 세력이고요. 네. 최근에 젊은 층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도 흥행이 되고 네. 이전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네, 이 시각 네. 전두환 씨 자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집 현관문에서 나와서 지금 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주재로 전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두환 씨가 집을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고요. 네, 문이 열렸습니다. 전두환 씨의 모습을 나왔네요. 보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함께 집 밖으로 나왔고요. 승용차에 타고 있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두환 씨가 몇 마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이 현재 연희동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2분이고요. 한 3시간 정도를 달려서 광주에 도착하게 되면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시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지난 2018년 5월에 기소가 됐고 2년 6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내려집니다. 전두환 씨 오늘 이제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형량이 결정될지, 유죄가 결정될지 아니면 또 무죄로 판단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1심 선고 공판의 의미를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 이 집을 나서는 모습,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중절모를 쓰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순자 씨와 함께 이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상당히 정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날씨가 쌀쌀한 영하의 겨울이기 때문에 코트를 두껍게 입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당시 계엄군의 책임을 묻는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전두환 씨가 나오자 막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는지는 얘기가 안 들렸지만 분명히 뭐라고 맞받아치는 고함을 쳤습니다. 상당히 좀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뭐라고 짧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차에 올랐거든요. 저 이야기가 오늘 전두환 씨가 이 법정으로 향하는 아침에 보인 공식적인 메시지가 될 텐데 그냥 의미 없는 고함, 외침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이제 항의하는 시민에 대해서
뭐라고 나름의 이제 메시지를 낸 것인지는 시간이 좀 흘러서 아마 판독이 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3시간 걸려서 광주에 도착하면 아마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2시 전에 법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고 조비오 신부가 과연 말했던 당시에 광주에서는 헬리콥터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 네. 이것이 진실로 밝혀질 것인지 허위로 결정날 것인지. 그다음에 전두환 씨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회고록에서 담은 고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해당한다면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 징역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떨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제 일정에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고요. 결국은 그 결과 이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됐던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 계엄군의 무리한 유혈 진압이 그 책임을 인정받게 될 것인지 아닌지 역사의 한 단편이 드러날 것이고요. 마지막 퍼즐은 발포 명령권자는 누구인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광주 전일 빌딩 10층에 남아있는 탄흔들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증언과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에 전두환 씨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거 보니까 수능이긴 수능인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예정대로 잘 치러지길 지금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요. 문제지와 답안지가 오늘부터 배부가 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전국 시험 장소들로 이제 시험지가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1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의 경호 아래 운송됩니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답지는 수능 전날이 수요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어서 수능 당일이 3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교육부는 안전한 문답지 운송을 위해서 운전자들이 운송 차량을 만났을 때 차량 사이로 끼어들지 않는 등 경찰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는 1년 전보다 5만 5천여 명 감소한 49만 3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좀 격화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시위였습니까? 네,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관 사진,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파리와 리옹 등 70여 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주최 측 추산 50만 명, 경찰 추산 1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파리 등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는데요. SNS 등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쓰러진 경찰관을 단체로 폭행하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내무부는 경찰관 6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 사진 기자 1명도 경찰한테 심하게 맞아서 부상당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81명을 구금했습니다. 부상당한 시위대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보안법에는 경찰이 드론으로 집회 현장을 촬영할 수 있고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요. 인권단체 등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공권력이 남용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의 수은주가 영하 8.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영하 3도를 밑도는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이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 아침의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능 한파에 대비해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멈추게 할지 법원의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이 나오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가 징계 결정까지 유지가 됩니다. 오늘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립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우나와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2+알파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두환 씨가 조금 전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선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